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나스닥이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죠. 경기 부양책 그리고 경기 지표 이 모든 부분들이 낙관론적인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시장이 그동안 강하게 올라왔었던 부분이었을까요? 일단은 투자자들이 살짝은 걱정하는, 조금은 관망세로 돌아서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통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솟는 국제 유가, 지금 정유주들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조금씩 이야기해 드렸었는데요. 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바로 정유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화학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주가를 계속 끌고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가가 계속 공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정유주들 더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0대 투자자들이 금융 투자에 많이 뛰어들게 됐는데, 자, 그 중에서 15% 정도가 주린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자, 40대이신 분들 중에 예금과 적금 이쪽으로만 재테크를 하다가 이제는 주식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의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또 어떤 계기로 들어오게 됐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증시 상황으로만 봐서는 오르지 않았잖아,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좀 실망감?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는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주가가 내려갈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좀 하나의 중요한 포지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려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올라갈 이유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올라갈 이유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새롭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동요시킬 만큼의 그런 좋은 호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약간의 좀 부담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소식들이 새로운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단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2% 상승을 하면서 6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31,522포인트. 뭐 사상 최고치를 장중에 찍어주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감 때까지도 일단 상승 기조 잘 유지를 해준 상황이고요. 대신에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상승 출발했다가 장 초반, 오전 중인가요? 이때 좀 쏟아져 내려가면서 막판에는 이제 회복세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이너스권으로, 즉 나스닥이 마이너스 0.34%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34%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스닥 지수는 14,000을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죠. 나스닥이 14,000이라니 뭐 이런 생각들. 자, 10,000포인트 넘어가는 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4,00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인데, 자,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추세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렇죠. 네, 경기 부양이라든지 등등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서의 회복 기간, 이 정도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같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첫 번째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요, 미국의 경기부양책 관련한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경기부양책은요, 지금 어쨌든 된다라는 쪽이거든요. 된다. 통과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과정을 좀 지켜보는 그런 내용들이지, 통과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
야, 이것은 시장이 그만큼 돈이 풀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위험자산 전반에 걸친 그런 투자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일단 하원은 통과가 되는 모습들, 그 다음에 뭐 상원도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제정이 돼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합시다 라고 딱 결정해버리면 그렇게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공화당이 완전히 뒤로 밀려나서 찬밥 신세가 된 상황이긴 한데, 자, 어쨌건 뭐 이런 부분들은 그 뭐라 그럴까요? 정부가 완전히 이제 그 독재식으로 이제 진행한다, 뭐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막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도 당연히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뭐 그 평균치보다 더 많은 경기 부양 지원을 좀 쏟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에는 나쁜 소식은 아니겠죠. 나중에 뭐 거품이 끼어서 주가가 뭐 변동성 보이고 이런 것들은 나중의 일이고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 부분들을 실현시켜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긍정적인 이야기로 계속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신규 확진자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어떤 위기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내용이에요.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주부터인가요? 이제 시작이 되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접종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국가,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쪽에서 이제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가 아닌 건 아닌데, 약간 기분이 좀 나쁘네요. 그죠? 네, 주요 국가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까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백신 접종이 들어가게 되면서 면역 체계가 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 이제 충분히 가능해지지 않겠나 생각되고, 백신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백신도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신청을 하게 되고, 또 치료제도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어떤 그 전염력에 비해서, 전염력도 지금 많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은 방역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염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중증으로 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많이 개선이 된다라면, 또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경기를 끌어내렸던 주요한 이슈가 많이 사그라들고 있는 상태, 여기다가 그 상황을 해소를 해주기 위한 경기 부양책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 자,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소식은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경제 지표도 좋게 나왔어요.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 지수가요, 전월 3.5에서 12.1로 상승하게 됩니다. 뭐 지난해 9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예상한 5.9포인트를 크게 웃도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포인트가 좀 되겠죠.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 유가도 위험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주식시장에서도, 또는 이제 이런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상승한 이유는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술적인 그런 어떤 공급 제한, 이제 그 원유량 감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북반구가 굉장히 춥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추운 날씨 때문에 어디선가는 유정, 즉 기름을 파내는 곳이 얼어붙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유가가 크게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따가 다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좀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다 보니까 빅스 지수 있죠? 네, 공포 지수, 변동성 이 지수라는 것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 22하까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22하면은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그만큼 시장이 변동에 대한 위험이 적고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식의 분석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뉴스를 다 끄집어서 생각해봐도 나쁜 소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빨리 왜 안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조바심, 뭐 그런 거, 아니면 관망 이런 것들이지,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 기대감들이 미리 선반영된 부분들이 주가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어떤 기대감들이 더 크게 작용이 돼야지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주가가 하락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품 뭐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일단은 이런 기대감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거, 그런 정도로 생각해 나가셔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재료, 뭐 시장이 빠질 것 같아, 뭐 급락할 것 같아, 요즘에는 이제 그런 더블딥이라든지 주가 폭락 이런 얘기들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단기적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세가 하락한다거나 뭐 추세가 완전히 반대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가 이야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지금 유가가 이제 크게 상승을 하게 되는 모습이죠. 이 WTI 선물이 $60를 돌파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이전의 가격을 회복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경기가 얼어붙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유가의 어떤 수요 감소, 즉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원유 재고가 증가하면서 이 가격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 똥값이 됐다고 해야죠. 네, 기름값이 완전 똥값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다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0를 돌파하게 되면서 이제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다 회복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정유 섹터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게 됩니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정제 마진이란 것이 또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작년도에 사실 정유주들 굉장히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년도 하반기, 4분기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정유 섹터, 화학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올해는 끝이다 이거죠. 올해는 이제 이 적자가 날 수 있는 국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고 또 그런 것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겠어요? 이제 회복기로 들어가면서 그동안 빠져내려왔었던, 너무 과도하지 않았냐, 아니면 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된다라면 그 이전의 수준까지는 또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S오일이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서 수익을 크게 만들어낸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대한유화, 이렇게 화학 섹터들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우리가 한번 주가를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수익이 계속해서 잘 나고 있다는 것들, 또 그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하반기에도 계속 커질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일단은 그 원유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 작년도에는 뭐 원유에 대한 인버스 그런 거 투자해가지고 막 손실 보고 그랬던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해소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내용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정유 섹터라든지 화학 섹터 쪽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제마진이라는 이야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이 정제마진은 이제 원유의 수입 가격, 그 다음에 그것을 정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여러가지 뽑아낼 거 아니에요. 즉 석유라는 것을 이제 원유를 뽑아내면, 원유를 가지고 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뭐 저런 거 있잖아요. 그 뭐 디젤도 만들고 뭐 휘발유도 만들고 뭐 등유도 만들고 이렇게 빼내는 것도 있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소재도 뽑아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플라스틱 소재라 그러면 뭐 여기서 뽑아내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거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마진율이죠. 그러니까 이 원유를 가지고 가공하는 하나의 이제 어떤 마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마진 비용이 이제 이 수익성으로 작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진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수익에 대한 그 규모가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겠죠. 또 수요가 늘어날수록 정제 마진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가격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또 어느 정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정유업체들이 원유 가격이 오르는데 정제 마진 당연히 이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쌀 때 이미 많이 사놨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정유사들은 이미 그냥 뭐 석유 조금만 갖다 주셔 그러면은 바로 갖다 주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편의점 같은 게 아니라서 지금 뭐 배에다가 실어야 되죠. 괜히 그 배를 타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또 갖다 놓고 하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수개월치의 원유 재고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미 싼 가격에서
또 이런 어떤 재고 관련한 이익금들이 또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포지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학주들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화학주들도 당연히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러한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석유나 정유주 이런 쪽에서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포인트를 보게 되면 1분기까지는 국제유가 강세가 이어지겠다. 근데 그 이후에 주춤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1분기까지는 오르고 2분기보다는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점쟁이 같은 말투는 사실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 뭐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서 유가의 흐름은 어떻게 되겠느냐? 단기에 너무 오르게 되면 어쨌건 간에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서서히 계속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된다면 당연히 이런 수요 증가는 꾸준히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전기차 나와서 이 석유 수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름은 자동차로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나왔다 하더라도 내연기관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기차가 나왔는데 우리 기름 어떡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모든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석유를 기초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이 부분에서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에 대한 실감을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일단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우디 쪽에서 이제 특별 감산을 통한 그런 어떤 유가 가격, 얘네들이 이제 이 기름의 가격을 또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면 유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정유 섹터, 화학 섹터는 조금 더 길게 내다봐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10만 오일 갑니까? 나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리라 생각되고요. 대신에 단기에 또 너무 올라가는 부분들은 단기적 조정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조심해서 투자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만들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런 것들 단기 조정 무시하시고 홀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이야기 갈까요? 네, 40대 금융투자자는 지금 15%가 코로나 주린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탄을 더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5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뜨끔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나 40대인데 나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사실 40대도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인생의 절반도 안 산 어린이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직은 애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한 계기가 됐든 아니면은 주식시장이 활황기를 띄었든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이유 때문에 주식 투자에 들어왔든, 일단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40대의 어떤 사실 주축 아닙니까? 그죠? 우리 기성세대 주축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주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40대에서 50대 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최근 1년 안에 금융투자를 확대하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25%, 그 다음에 변함없다라는 부분이 29%, 2년 이내가 18%, 그러니까 25% 정도가 이제 1년 이내에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2년 정도, 2년까지는 보지 않아도 되겠죠. 1년 이내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네요. 그래서 25% 정도가 1년 이내에 시작을 했고, 그 중에서도 15% 정도는 처음 하신 분들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많을 거고, 실제로 작년에 시작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최근에 시작해서 약간 이 주식 이게 뭐야, 돈 잘 번다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내용을 좀 보죠. 그러면 이제 이 40대 초중반의 경우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당연히 어려워서겠죠.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또 불안하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라면 목돈 마련이 어렵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 저금리 기조가 이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그런 가장 중요한 이슈가 좀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 부동산 이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 그런 큰 돈을 가지고 투자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그다음에 가구 소득이 크게 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어린 아이들이 이제 20살, 이제 30살 초반 뭐 이런 그 어린 세대들이 그 지금 주식에 막 뛰어들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주식 동아리 막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불안감이죠. 내가 주식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상태가 될 것 같다. 좀 어려워진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주식에 뛰어드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 대신에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이 그냥 돈을 무조건 벌 것이다라는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돈을 잃어버릴 거라는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주식을 처음 살 때는 그냥 무조건 돈을 벌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 확 뛰어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라는 것을 일단은 감안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여쭤보는 게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 나면은 계속 갈 수 있어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 버티는 분들 많지가 않죠. 근데 어쨌든 공격적 성향을 띠는 상황들이 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감안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향을 좀 보니까 기대 수익이 높으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4.9%, 그 다음에 투자 원금을 나는 꼭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27%.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하시기는 조금 부적절해요. 왜냐면 주식으로서 돈을 벌기는 벌지만 원금 손실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손실 구간을 건디면서 넘어가야지 수익도 발생하는 건데 그런 구간으로 넘어가기 좀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적금이나 예금을 들어야 되는데 적금이나 예금을 들게 되면 원금은 보존이 되지만 돈을 못 번다는 얘기. 이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모든 것들은 다 리스크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다못해서 우리가 농사도 그렇고 뭐 화분도 그렇고 이거 우리가 하는 건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네, 이 모든 것이 투자 원금을 보존한다라기보다도 원금 보존량은 사실 없죠. 이게 저금리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 감안하게 되면 다 원금 손실을 무조건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은행에다 예적금 맡긴다고 해서 그게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생각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투자 원금을 보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시고 투자금의 마이너스 5%까지 내가 견딜 수 있다. 네. 근데 너무 작아요. 시장의 변동성을 생각하면요. 마이너스 5%가 아니라 10%도 사실은 이거 굉장히 작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미만 마이너스 10%까지 견딜 수 있다는 분이 30%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26.9%. 투자 원금 보존하겠다는 것이 27.6%. 다 합치면 얼마죠? 30에다가 26이니까 56, 57. 네, 뭐 80%가 넘죠? 네, 계산해보세요. 뭐 대충 그런 거 나올 건데. 80%가 일단, 이거 더 하면 되겠다. 그죠? 4.9%가 기대 수익 높으면 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열린 마인드고요. 마이너스 20% 미만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10%. 이게 다 합치면 이제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 85%. 야, 계산 잘 됐네. 네. 85%에 해당하는 분들이 마이너스 10%까지만 용납하겠다는 거군요.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작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출렁거린다거나 또는 내가 고점에서 매수 잘못 들어가 버리면요. 그냥 무조건 손절막 나오게 되고 손절막 치다 보면은 돈을 못 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안정적인 주식 같은 경우도요. 마이너스 10% 넘어가는 거 금방이에요. 뭐 여러분들 뭐 어제 HLB나 이런 것도 보셨겠지만 주가가 그냥 뉴스 하나에도 또는 시장의 분위기 하나에도 갑자기 훅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10% 금방 넘어갑니다. 그럼 계속 손절만 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손실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 손절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요,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접근하시게 되면 큰 오류가 생깁니다. 퍼센테이지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정해놓은 범위가 있을 거예요. 주식이 변동할 수 있는 범위.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들어가시면,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는 마이너스 10%든 20%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얘는 그냥 내가 생각한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변동성에서도 좀 자유롭게 대응이 가능하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요, 마이너스 퍼센테이지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냥 시장이 이렇게 변화하는 부분에 따라서 어느 날은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갈 때가 더 많이 누울 때도 있는 거고요. 어떤 날은 살랑살랑 봄바람 불어가지고 그냥 꼿꼿하게 설 수도 있는 거겠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바람이 세게 불었다고 해서 갈 때가 눕고 나서 그냥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 이런 단기 변동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손절 매도를 자꾸 치지 말자,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투자를 시작하실 때는요, 좋은 주식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손절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감안할 것인지도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가지고요, 리스크 그런 거 몰라, 손절 매도 몰라,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는 거 꼭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부양책, 경제지표 등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낙관론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제유가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정유주, 화학주들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다, 갖고 계신 분들 계속 홀딩해라, 이런 이야기 해드렸고, 40대 투자자들 이제 금융투자를 확대하거나 처음 시작하신 분들 많은데 일단은 15% 정도가 줄이니라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손실에 대한 부분들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자꾸 손절매도 치게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조금 넉넉하게 잡아주시고, 내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라면,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면 이 손실에 대한 퍼센테이지 크게 생각하지 말고 홀딩을 유지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종목을 적정가에 매수를 했고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증거가 확실하며 모든 것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조급하게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 야, 어쩜 이렇게 책이 그냥 딱 들어맞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아시겠죠? 네. 이 손실에 대한 부분들, 손절 매도는 사실 퍼센테이지로 얘기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추세라는 것,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 이런 것들은 퍼센테이지로 딱 잡아놓지 말고 약간의 유동성을 가지고 유도리 있게 그렇게 대응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